자, 여러분들 잘 쉬셨죠? 우리 흔히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설명드릴 때는 좀 아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보려면 싹 까먹어갖고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실력이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콩나물 집에서 길러봤습니까? 그랬더니 길러봤대요. 이 공부가 콩나물 기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콩나물에 물을 주었을 때 물이 남아 있습니까? 빠집니까? 빠져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 근데 자꾸 정기적으로 매주 민법을 공부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콩이 싹이 터. 그러고 길어나. 실력이 길어난다는 얘기야. 신기할 정도로. 그러거든요. 이게 전혀 처음에는 막 언제 싹이 트는가 맨날 콩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새 싹이 터요. 그게 물이 다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알겠죠? 콩나물 기르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지지 말고 물을 받아야죠. 그래야 저 콩나물이 싹이 트는 거지. 가끔 한 번씩 받아갖고는 이거 콩나물이 말로 비틀어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이건 뭔 법률이냐면은, 자,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땅 문서 잡히고 돈 빌리고 집 문서 잡히고 돈 빌렸는데 그 노름빚을 못 갚아갖고 집도 날라가고 땅도 날라갔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들었는데 지금이야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 우리 문학작품 같은 거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요. 1억 원을 빌려요. 그럼 우리라는 빌리는 것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그러죠. 돈을 빌리는 걸 뭐라고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그러면 금전소비대차로서 이자가 대여자로서 채권자죠. 돈을 빌려준 자죠. 이자가 채무자예요. 근데 어떤 약정을 하냐? 네가 못 갚으면은 네 토지 이거 내가 갖기로 하자. 이 대물로 토지로 변제받기로 예약을 하는 거야. 대물변지 예약. 갚을지 안 갚을지는 지금 모르니까 못 갚게 되면은 내가 갖기로 한다. 못 갚게 되면은. 아니면은 내가 이거 사가는 걸로 하자. 매매의 예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약은 아직 지금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지만 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미리 하는 등기, 본등기 앞서서 미리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등기는 단순한 순위를 지키고자 하는 가등기예요. 채권을 지키고자 하는 가등기예요. 채권을 지키고자 하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다 그러죠. 담보 목적의 가등기. 이걸 담보 가등기 또는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그래요.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을 지키고자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변제기가 지났어요. 갑이 못 갚아요. 변제기 후에 못 갚아요. 그러면은 실행하죠. 이제 실행은 원칙적으로 약정대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걸 원칙을 권리취득의 실행 방법이다 그러죠. 권리취득의 실행 방법. 자기가 이 토지를 담보 목적으로 이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실행하는 거죠. 근데 그냥 갖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갖기로 했어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1억 원 때문에 3억 원짜리 토지가 뺏기다 보니까 채권자들은 폭리를 취득하고 채무자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거거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산 절차를 거치합니다. 반드시. 권리취득의 실행 방법, 이걸 귀속정산형이라고 하는데 청산 절차를 거쳐서 나머지 잉여금을 돌려주면서 자기가 갖기로 하는 것을 권리취득의 실행 방법이다 그럽니다. 나머지 잉여금을 돌려주면서. 그러면 자기가 갖기 싫어요. 가등기인 채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경매를 붙이면은 저당권과 동일하죠. 저당권과 동일하게 저당권으로 본다 그러죠. 경매 절차에서 등기의 순위에 맞춰서 경락대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죠. 그러면 경매를 신청하든 자기가 이 토지를 취득하든 이 가등기 담보권자의 선택권이죠. 담보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걸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죠. 아예 이 토지를 채권자에게 아예 소유권 등기를 맡겨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고 돈을 빌리는 거. 1억 원을 빌렸어요. 이걸 양도하는 형식으로 하는 담보다 해서 이걸 양도담보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더라도 이건 채권 담보권이지 진정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진정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사용 수익권도 갑에게 있어요. 그러면 언제 담보권자에게 귀속되는 거냐? 청산 절차가 종료돼야죠. 청산 절차의 종료 후에 이런 소유권이나 사용수익권이 귀속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게 담보권이라는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을이 팔아먹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죠. 병은 그걸 모르고 샀어요. 그러면 병은 유효하게 취득하죠. 모르고 산 제3자만 취득해요. 저기는 가등기인 채로 팔아먹을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는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팔아먹을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거. 자, 아무튼간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것을 가등기 담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밑줄 치세요. 643페이지. 자, 이거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해서 얻는 것이라고 2번에 나오죠? 소비대차 계약을, 돈을 빌리는데 소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그걸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의 양도담보. 거기 2번에 1번.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 소유권 등기를 해준 것을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 그 다음에 장래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은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 형식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하는 가등기담보. 이렇게 소비대차에 의해서 생기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뒷장이 넘어가서 여기 2번에 적용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644조. 그거 별표하세요. 적용범위.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적용범위가요. 자, 여기 적용범위에서요. 이 가등기 담보 여기 두 번째 줄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 등 어떤 명목을 불문하고 이 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써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이 제일 밑에 소비대차 계약이 아닌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써 있죠.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소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여기 돈을 빌리는 계약, 이걸 소비대차라고 그러죠. 소비대차 계약상으로 발생한 채권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공사대금일 수도 있고 매매대금일 수도 있고 물품대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채권은 이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뭐에 의해서만 발생한 채권이 한다? 소비대차.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5번 나왔어요. 소비대차 계약상에서 발생한 채권이 한다는 거. 그 다음에 645페이지. 여기에 3번의 첫 번째 줄. 예약 당시 가액의 차용액 및 이자가 합산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산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밑줄 치세요. 이 얘기가 뭔 말이냐면은 이것도 잘 나와요. 이 토지 가격이 이렇게 예약을 할 당시에 아예 채권보다도 미만이야. 그러니까 8천만 원밖에 안 돼. 1억 원을 빌려주는데 8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걸 잠보로 잡았다 하고 봅시다. 그러면 아예 적은 거죠. 그러면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청산 절차가 나머지 오버되는 금액을 돌려준다는 게 청산 절차잖아. 아예 작은데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어. 그냥 날로 먹는 거죠. 뭔 얘기인가 알아듣죠? 예약 당시에다 동그라미 합니다. 처음에 예약을 할 당시에. 예약 당시에. 이것이 문제 잘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거 얘기했고 여기 4번에 등기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 밑줄 쳐야죠. 등기 등록되지 않은. 그래서 가등기, 소유권 등기가 돼야만이 적용되지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는 거 이거 적용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청자가 몇억 원짜리 고려청자라도 가등기 담보법 적용 안 되죠. 담보를 제공해서. 왜? 고려청자 어디다 등록 등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담보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자, 뒷장에 넘어가서 자, 우리 그거 얘기했고 5번의 세 번째 줄에 그러나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써 있죠.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이 가등기 담보에 적용해서 빼버렸죠. 제외시켜버렸어요. 자, 이 지금 몇 가지 얘기했어요? 지금 소비대차가 아닌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소비대차가 아닌 경우는 적용 안 돼.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이런 거 적용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돼야 적용되지 등록 등기가 안 되는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약 당시 가액이 아예 채권 플러스 이자에 오버돼야 적용되지 초과돼야 적용되지 미달되고 있으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번째는 전세권, 저당권, 질권 이게 담보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가등기 담보로 또다시 담보권 설정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전세권, 저당권, 질권을 대상으로 이 가등기 담보권 설정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 적용 범위 네 가지. 알겠죠? 밑줄 다 친 거죠. 자, 그거 정리했고 가등기 담보 성질이다 해갖고요. 이제 우리 경매 신청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고 별제권도 있고 담보목권의 통유성 제일 밑에 줄에 646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있다라고 나오죠. 물상대의성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 예전에 나왔는데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담보권을 설정했는데 이 토지가 수용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수용 보상금에도 압류를 하면은 이자가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냐?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도 다 물상대의성이 인정돼요. 그 보상금 수령에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죠. 물상대의성은 압류하면은 거기에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는 걸 물상대의성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47페이지. 가등기 담보 설정이다 해갖고요. 이 합의와 등기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계약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맺을 수도 있지만 제3자 물상보증이라고 나오죠.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가등기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3자가 해줄 수 있죠. 계약 당사자가.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피담보 채권은 금전 이유 채권도 가능한데 반드시 뭐에 한한다? 니은번에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채권의 하나지만 하나에서만 이 법이 적용된다 써있죠? 소비대차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의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디귿번을 보면은 선순위 가등기 담보권을 자기가 대신해서 갚아줬어요. 그러면 구상권 채권이 생겨야 안 생겨요? 구상금 채권.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디귿번의 두 번째 줄에. 구상금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담보된다는 거.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선순위 담보권을 대신해서 갚아줬을 때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담보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가등기다. 가등기 등기를 해놔야죠. 또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하고. 여기 648페이지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여기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다라는 거. 저 갑에게 있다라는 거. 이자가 담보권 설정자죠. 담보권 설정자에게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누가 사용수익한다? 담보권 설정자. 거기 3번에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나 다 사용수익권은 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 거기다 biểu示하죠. 누구에게 있다? 설정자인 소유자. 미술 쳤어요? 자,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은 실행이다 해갖고요. 649페이지. 경매에 의한 실행. 그 다음에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경매에 의한 실행을 공적 실행이라고 하잖아요. 법원에 실행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1번의 세 번째 줄에 가등기 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가등기를 마칠 때 저당권 설정 등과 격려된 것으로 본다. 거기다 biểu示하죠. 그러면 여기 저당권과 동일하게 경매를 신청하면 저당권의 경매 절차를 그대로 밟아요. 그러면 그 등기의 순위에 맞춰서 뭐가 인정된다?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죠. 등기의 순위에 맞춰서. 그렇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이거죠 이거.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귀속청산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 초지를 갖는 거죠. 근데 그냥 갖는다. 이 청산 절차를 거쳐서 가지한다. 청산 절차를 거쳐서 가지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판례 박스에 처분 청산형은 인정되는지 여부다 써 있죠. 부정.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처분 청산형 동그라미 치고. 이게 3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처분 청산형은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뭔만 인정한다? 귀속청산형. 처분 청산형이라는 것은 이런 청산 절차 없이 갖기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거는 뭐 아니면 저 청산금 지급과 이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의무와 인도 넘겨주는 의무가 동시행관계예요. 이게 동시행관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부정하기로 하는 이런 관계를 처분 청산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정한다 안 한다 사적 실행 방법에서 인정 안 해요. 사적 실행 방법은 오로지 이거 하나만 인정하죠. 뭔만? 귀속 청산 방법만. 그래서 거기 이 법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써있죠. 판례에 3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뒷장에 넘어가서요. 자, 우리 제일 위에 줄에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하여하고 통지 후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이 경과해야죠. 2개월. 제일 위에 2번째 줄에 2개월이 경과하고 그리고 거기 3번째 줄에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를 받는 것은 무슨 관계라고 나왔어요? 동시이행. 거기다 동그라미 쳐.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를 받는 것이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 그래서 체크 플러스 해갖고 정리를 해놨잖아요. 변제기가 경과한 후 실행 통지, 청산금이 얼마 있다는 걸 통지하고 청산기간 2개월이 경과해서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다. 잘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청산 절차를 그려놓은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실행 통지, 청산 통지는 청산금이 얼마 있다는 걸 통지하는 걸 말하는 거죠. 청산금이. 그래서 여기 니은번 징그럽게 잘 나와요. 채권자는 그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다툴 수 없다. 이 진하게 색칠했어요. 니은번. 자기가 통지하고 난 다음에 이랬다 저랬다 청산금 X에 다툰다면은 채무자 측에서 피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 통지 후 구속력이라고 그래요. 한번 통지한 후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다투지를 못한다는 거. 그러면 여기 니은번의 2번째 줄에 청산금이 없을 수도 있죠.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죠. 그것도 밑줄 쳐놓았어요. 청산금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을 수가 있어. 그래도 없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통지. 여기 니은번, 동그라미 2번의 니은번. 통지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한테 해야 한다는 거. 채무자, 거기 니은번의 2번째 줄.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모두에게 통지해야죠. 모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51페이지. 뒷장에 넘어서 청산 통지, 청산 의무. 자, 이런 거 뭐 쭉 나오고, 여기, 청산금이 얼마 있다는 것을 채권자가 통지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이 토지 평가를 누가 평가하냐 이게 문제잖아요. 채권자의 주관적 평가라는 거.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나머지 금액이 얼마 있다는 걸 통지하는 건데, 근데 객관적 토지 가격의 현저하게 미달되게 형편없이 저렴하게 평가할 수도 있죠. 그래도 청산 통지는 효력이 생겨요. 다만 채무자 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객관적 평가 금액에 받을 때까지는 소유권 취득을 못 하는 거죠. 자, 여기 청산금은 누가 실행 통지한다? 이 채권자가 주관적 평가를 해서 통지하는데 거기 3번의 기억번의 3번째 줄. 3번의 기억번의 3번째 줄 보면 부동산 객관적 가격에 미달되는 것을 다투지 않는 경우 실행 통지는 그대로 평가액으로 청산금으로 정해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2개월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죠. 오케이? 2개월이라는 기간. 그런 거. 그런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피담보
이제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산금이라고 하는데 653페이지 청산금 면제 특약, 무청산 특약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두 번째 줄 653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에 무효다. 무효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무청산 특약은 뭐다? 무효이다. 무청산 특약은 무효다. 그렇지만 다만 해갖고 나오죠.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난 후에 하는 무청산 특약은 유효하다는 거. 유효. 원칙은 무효인데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경우는 뭐다? 유효하다. 청산금 청구권자다 해갖고 이제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후순위 권리자 이런 사람들이 청산금 청구권자죠. 청산금 청구권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참 잘 나오는 게 이거죠. 4번 동그라미 4번 이거 진하게 색칠하세요. 후순위 권리자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청산기간 내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선순위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권만 있지 자기가 귀속정상의 실행 방법을 행사 못합니다. 이거 아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이다. 그러면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어디까지나 갑은 을한테 돈을 갚으면서 이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갚으면서. 그래서 청산금 지급되기 전에 채무 변제로 변제하고 가등기나 또는 소유권 등기의 말소 청구가 가능하죠. 말소 청구가 가능하죠. 근데 여기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이 채무 변제와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가 동시관계냐 이거 없나? 이게 잘 나와요. 동시관계다 하면 틀려. 이게 선이행이에요. 이건 뭐다? 선이행 의무다. 동시행관계다 하면 틀려요. 동시행관계다 아니다. 이거 아주 잘 나와. 뭐가 동시행관계라고 그랬어요?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본등기 및 또는 인도 의무가 동시행관계예요. 이게 동시행관계예요. 근데 돈을 갚는 것과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돈 갚는 게 선이행이에요. 조카 헷갈리지 마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돈 갚는 게 선행입니다. 자, 우리 청산 의무다. 652페이지로 넘어가서 그거 얘기했고 653페이지 지금 얘기다 그랬죠? 말소 청구권. 근데 제일 밑에 줄에 밑줄 치야겠네. 653페이지. 다만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10년에다 동그라미 치고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 10년에다 동그라미 치고 제척기간 써놓으세요. 10년. 거기다 뭐라고 써놓으라? 제척기간. 혹시나 하니까요. 10년 후 기간은 제척기간을 말한다라고 최근 판례가 나오거든요. 제척기간. 자, 이것 좀 보세요. 이미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버렸어. 이자가 선의일 때는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돈을 갚더라도 말소 청구 못 하죠. 이 등기 말소 청구, 이전 등기 청구 못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팔아먹어버렸으면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안 해요? 해야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는 이 토지 가격이 3억 원짜리야. 그러면 1억 원을 뺀 나머지 2억 원을 손해보고 있죠? 그걸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이렇게 팔아먹었을 때 이자는 취득하는 거니까. 변제기가 10년이 지났다든가 또는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말소 청구한다,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없어요? 제일 위에 나오네. 10년이라는 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 아까 쓰라고 했잖아요.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쓰라고 한 거. 2018년 판례잖아요. 자, 제척기간. 그 다음에 우리 소유권 취득이다. 이제 우리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 이게 동시행관계라고 그랬어요. 655페이지 제일 위에 법정지상권. 자, 이거 여기 좀 보세요. 이거 보세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는데 어느 한쪽만 가등기 담보 실행으로 어느 한쪽이 넘어가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 잡기로 했어. 담보권 설정하기로 했어. 뭘 잡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채권자일 때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 가등기 담보권 설정하기로 했어. 뭘 잡아야 해요?
건물 잡아야지 토지 잡아서는 소용없죠. 건물 잡아갖고 건물을 실행해서 청산금 지급하면서 자기 것이 됐어. 토지는 자기 것 아니잖아. 그래도 30년 동안 사용할 권리가 생기죠. 법정시한권이 생기니까. 이해시키려고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각각 소유자가 틀리게 됐을 때는 법정시한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등기 담보 다 정리했어요. 자, 가등기 담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대표 예제 문제 656페이지. 자, 갑은 을에게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에 시가 1억 원짜리 가등기를 마치고 병이 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자, 이거 보시죠.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을의 X 토지예요. 1억 원짜리야. 1억 원짜리인데 이것을 1,000만 원,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이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했어요. 이게 선순위고 병이라는 자가 2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렇죠? 자, 이 저당권이 나온다면은요, 아까 우리 노란색 색칠하자 그렇죠? 후순위 권리자는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에서, 청산기간 2개월이죠. 2개월 내에서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노란 줄로 밑줄 친 거. 그걸 물어볼 겁니다.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걸 내기가 나오면은 이걸 아냐 몰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자가 누가 경매가 되더라도 아무튼간 이자가 먼저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러고 경락대금을 우선 변제를 받고 나머지를 이 병이 받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이자가 경매를 붙였더라도 소멸하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권은 담보권이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우선 변제를 받는 거고. 자, 봅시다. 옳은 것은 1번 을이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채무 변제가 선이행이다. 여기. 아,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돈 갚는 것과 가등기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는 동시행관계다 이러면 틀린다니까. 채무 변제가 뭐다? 선이행. 그러면 1번 벌써 틀렸잖아요. 옳은 거 고르라 했으니 답이 아니네요. 2번 갑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마치면은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는 본등기 해봤자 무효죠.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는 무효죠. 그러면 무효라고 나왔으니까 맞았네. 2번은. 3번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이거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을이 이 청산금을 양도하는 거 이런 것들은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되면 이 저당권도 직권 말소가 되거든. 소멸하거든. 그러면 청산금을 받아야 하니까 이자가 처분해버렸으면 이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하죠. 병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고.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은 그 비담보 채권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청산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경매를 붙여요. 청산기간 내에서 경매 붙이한다고 했어요. 내에서. 그러면 청산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라고, 지나면이라고 나왔으니까 4번 틀렸잖아요. 청산기간 내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지나면이라고 나왔으니까 4번 틀렸어요. 5번.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정의 취득했어요. 정의 경락이 됐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고 누가 경매가 됐더라도 가등기 담보권은 다 소멸해요.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5번도 틀렸고. 맞은 것은 몇 번? 2번만 맞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문제화되는 거구나. 자, 가등기 담보를 정리했어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좀 짚고 넘어갑시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거 중요한 거요. 매매대금 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을 위해서 가등기 담보 설정 안 된다겠어.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거고, 소비대차로. 그 다음에 대물변지 예약이나 매매 예약의 형식으로서 가등기를 해놓는 거, 아니면 소유권 등기를 아예 넘겨놔버리는 거.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그러면 자, 변제기가 지난 뒤에 실행이 되는데, 실행은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이걸 귀속청산형이라고 그래요. 처분청산형은 안 된다고 그랬어. 사적 실행 방법에서. 그 다음에 경매 실행, 이게 공적 실행 방법이죠. 이렇게. 그럼 경매를 신청하면은 저당권과 똑같다겠어요. 저당권과 똑같이 그 가등기 순위에 맞춰서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는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청산 절차를 거쳐서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2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급해야 합니다.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는 동시행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미리 돈을 갚으려고 그래요. 채무 변제와 이 말소 등기 서류는 동시행관계다. 채무 변제가 선행 의무다. 채무 변제가 선행 의무라는 거.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소유권 등기를 채권자 앞으로 넘겨놓는 걸 양도담보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담보권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사용수익권도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팔아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선의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오케이? 그 대신 갑은 이 담보권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따름이라는 거. 알겠죠?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아까 적용 범위가 중요해요.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청산 절차 있잖아요. 그것만 알면은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이것도 한 문제 나와요. 가등기 담보도. 자, 우리 마지막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이것도 30분 정도 하면은 다 마무리됩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게 뭐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명의 신탁을 타인한테 맡기는 걸 금지시키고 있죠. 탈세라든가 투기라든가 이런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기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 안 해놓고 타의 명의로 등기하는 거, 이걸 명의를 맡기는 것을, 등기를 맡기는 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그걸 금지시키고 있죠. 위반했을 때는 제재를 가하도록,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이 실명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우리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이 법에 의해서 이 실명법은요, 강행규정이라는 걸 쥐어서요. 강행법규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행위니까, 효력규정 위반행위니까 무효죠. 그러면 이 수탁자의 등기도, 수탁자의 명의 등기, 등기를 맡아주는 자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라고 하고, 이 명의 등기, 이것도 무효죠. 수탁자의 등기도 무효죠. 그러면 이 수탁자가요, 무효인데, 이게 무효인데 제3자한테 팔아먹어버리는 경우 있죠? 제3자는 선의든 악의든 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하죠. 제3자는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이게 수탁자 것이 아닌데 수탁자가 팔아먹었어. 그러면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다 우리 교과서 확인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요거. 그 다음에 이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시킨 것이 있어요. 지금 두 번째, 명의신탁에서 배제시킨 거, 신탁에 제외시킨 거 빼버렸어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빼버렸어.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암기해야죠. 세 가지가 뭐냐? 우리 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하는 채권 담보, 금방 얘기했던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권. 자, 우리 아까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맡겨놓는 걸 양도 담보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건 일종의 명의 등기거든. 실제 소유권은 설정자에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호 간의 명의신탁 등기를 하는 상호 명의신탁 등기다 해갖고요. 구분 소유 관계를 공유 등기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공유 등기. 이걸 상호 명의신탁 등기라고 그래요. 이것도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시켰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탁법상에 인정되는 신탁등기 이런 것들을 또 빼버렸다는 거. 이 세 가지는 제외시켰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신탁 약정에 해당하는데 명신탁에 해당하고 특례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거.
자, 명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그랬잖아. 근데 유효성을 인정하는 특례가 있어요. 종교 단체의 재산. 여러분들, 우리 교의 재산이나 사찰 재산, 그 대표자 명의로, 목사 명의로 아니면 장로 명의로 등기해 놓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다 명의 등기인데 그런 것들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닐 때는 유효하게 인정해요. 종중재산 있잖아요. 종중, 문중재산. 종종 선산, 선답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종원 대표자 명의로 등기해 놓는 경우 있잖아. 대부분 종손 명의로 등기해 놓잖아. 종손. 이런 것들 다 명의 등기죠. 그런데도 유효하게 인정하죠. 부부간의 부부재산. 자, 남편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등기한다든가 이런 경우 있죠. 부인 재산을 남편 명의로 등기해 놓는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특례로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거. 유효성을. 자, 우리 책을 볼까요? 자, 무효인 명의신탁이다 해갖고요. 여기 657조 그 4조를 보면은 1항 4조 1항 조문을 봐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무효에다 동그라미 쳐죠. 그 다음에 2항을 보니까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물권 변동도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그 명의 등기도 무효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3항을 보니까 1항, 2항의 무효는 제3대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든 악의든 제3자는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얘기죠.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자는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양자간의 명의신탁이다. 이제 우리 명의신탁 유형은요 3가지밖에 없어요. 통틀어서 3가지입니다. 양자간의 명의신탁. 자,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 토지를 갑과 을이 약정을 맺어서 명의신탁, 명의를 네 앞으로 해놓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명의 등기를 을 앞으로 해놨다는 얘기예요. 명의 등기를. 소유권 등기를 을 앞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 자를 수탁자라고 그래요. 등기를 맡아주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수탁자. 그러면 이 자를 뭐라고 하냐? 맡기는 사람, 신탁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이런 특례가 아니고는 무효죠. 그러면 이 등기도 무효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 갑에게 있어요.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언제든지 말소 등기 청구,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니까요.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또 이것 갖고 막 떠들어대더라고. 이걸 가능하니까 이 명의신탁이 근절이 안 된대요.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근절이 안 돼. 아예 그냥 토지 등기가 넘어갔으면은 그냥 반환 못 받게 그냥 못을 박아버리면은 절대 돌려받지 못하니까 남한테 맡기지 않을까 합니까? 근데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맡겨놓고 20년, 30년 지나고 나중에 지가 돌려받고 이런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가 국회의원들 떠들더라고. 방송을 보니까. 알겠죠? 뭐 법을 개정하자 어찌자 하면서. 응? 국회의원들이 저 갑이니까? 그렇죠. 개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아무튼간. 자, 아무튼간 이게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병은 제3자야 아니에요.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어. 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어. 잘 알고 있었어. 몰랐던 알았던 병은 취득해요. 이 시험 문제는 주로 이걸로 나와요. 제3자는 악이다. 악의 제3자라고 나와요. 그래도 취득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따름이죠. 병한테는 이거 내 것이었던 것이다. 이 등기는 무효했던 것이다 라고 대항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해요. 유효하게 취득해요. 오케이? 그지만 지금 을이 갑을 배신을 때려요, 안 때려요? 이렇게 팔아먹는 행위는. 근데 이자가 적극적 가담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적극적 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 반사의 질서라는 거 알죠? 적극적 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반사의 질서 행위예요. 103제 위반되는 행위예요. 위반 행위로 이거 무효죠. 병의 등기가 무효예요. 적극적 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오케이?
그러면 무효가 됐을 때 갑은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해야 한다. 을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해야 한다. 을을 대의해서 직접 말소 등기 청구 못 하죠. 오케이? 자, 양자간의 명의신탁 거기 볼까요? 명의신탁 약정과 수탁자의 명의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된다. 거기 1번에 거기 위치를 취하죠.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 을 등기를 신탁자는 언제든지 방해제 청구권으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잘 밑에 줄에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가 유역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제3자는 유역에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제3자는 취득한다는 거.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명신탁 이게 지금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명신탁은 불법행위다, 불법행위 아니다.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746조가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3번에 제일 끝에 자, 우리 타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약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말소 등기 청구,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불법 원인 급여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불법 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양자 간의 명의신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자, 3자 간의 명의신탁을 봅시다. 명의신탁 유형은요, 3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더 이상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3가지밖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다. 자, 봅시다요. 병의 토지를 갑이 삽니다. 갑이 사는데 이게 매수인이죠. 근데 지 앞으로 등기 안 해놓고 을과 약정을 맺어서 네 앞으로 내가 이번에 산 토지가 있는데 내 앞으로 등기해놓으면은 이거 다음에 선거에 나가기가 좀 어렵다. 우리 국민들이 부자는 안 찍어주더라. 가난한 사람만 찍어주더라. 제가 볼 때는 좀 찍는데 판단력이 없으면 저는 가난한 사람 찍었으면 좋겠어. 응? 누구 찍을까 정확하게 판단력이 안 쓸 때는 부자들보다도 가난한 사람 찍어야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이 삥땅 해먹는다고? 자, 아무튼간 자 보자 이겁니다. 그거 이제 우스갯소리고 명의신탁을 해서 그러면 병한테 부탁을 해서 직접 등기가 넘어가는 경우 있겠죠? 이랬을 때 이자를 신탁자라고 하고 이자를 수탁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지가 샀으니까 지 앞으로 등기해놓고 병한테 맡게 하는데 지 등기는 생략되면서 바로 매도인, 이게 매도인이죠.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바로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이걸 3자 간의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이 명의신탁은 무효죠. 이 등기도 무효예요. 근데 이 매매계약은 유효거든요. 이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여전히.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은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소유권 변동이 생겼다. 변동이 없다. 이게 무효니까.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거죠. 병거죠. 병거. 그럼 병은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은. 이거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 진정명의 회복 후 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이 등기가 무효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보세요. 갑은 병한테 이전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말소등기 청구권을 갑은 대의 행사할 수 있죠. 갑은 병을 대의하여 말소등기 청구 이거 할 수 있죠? 병의의 등기를 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죠. 직접 인정된다. 대의 행사해야 한다. 대의 행사. 채권자 돼 있고. 그러면 을이 직접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실체관계가 맞잖아요. 이 등기는 유효하죠. 근데 을이 딴 데로 팔아먹어 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정은 선우든 악이든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오케이? 이걸 삼자간의 명의신탁이다. 우리 책을 확인해 볼까요? 중간 생략등격 명의신탁, 삼자간의 명의신탁이다 해갖고 뒷장에 나오니까 이 사례에서 지금 병이 매도인이고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 지금 그대로 그려준 거죠. 우리 책 그대로. 그래서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여기.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2번에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여기.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지금 제일 위에 줄에 보고 있어요. 660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이걸 지금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설명했던 것을. 3번. 병에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의 관계가 없이 이전된 것으로 무효이다. 병에게 을에게 이전 등기가 된 것은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 이 등기가 무효니까 병에게 있다. 그게 3번 얘기죠. 4번. 병은 이 자신의 명의 등기를 갑은 그러니까 4번이죠. 갑은 병을 대의하여 거기다 붙여야겠네. 병을 대의하여 의뢰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병을 대의해서. 그 다음에 5번 명의신탁자가 자의로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 여기. 자진해서 이전 등기를 해줬어. 그러면 실체 관계가 맞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하다고 5번에 나오죠? 5번에. 자, 다 지금 확인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그 다음에 계약의 명의신탁이다. 여기다 별표였어요.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계속 이걸로 나와요. 계속. 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뒤쪽이죠, 지금. 자, 계약의 명의신탁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제 세 가지 유형 중에 이게 핵심입니다. 계약의 명의신탁은, 잘 들어요, 이제. 병의 토지를, 여기는 갑이 샀잖아. 자기가 매수인으로 등장했잖아. 근데 갑은 실매수인인데, 실매수자금은 이 이자가 매수자금을 대줘요. 근데 자기가 안 사고,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서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네가 사라. 그래서 둘이 매매계약을 맺은 거야. 그러면 이자가 매수인인데 이 매수인이 수탁자야, 수탁자. 여기가 실매수자금을 대준 신탁자고. 그러면 지금 병은 이게 지금 매수자금이 어디서 나오는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러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토지를 사놓으려고 그래. 갑의 입장이야. 저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겠어. 여러분들이 토지 살 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로 나와요, 문제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렇게 나와. 돈은 지금 둘이 짜고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네 명의로 살아. 이런 거잖아. 그리고 등기가 넘어간 거죠, 이쪽으로.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겠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주로 이걸로 나오는 이유가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는 것은 이 매도인이, 이게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이 사정을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자,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죠. 모르고 있는 경우로 많이 나와요. 선우병이라고 많이 나와요. 모르고 있는 경우. 그러면 이 물권 변동은 이 매매계약도 유효하고 물권 변동이 유효해요. 그러면 의뢰 등기는 물권 변동이 유효하다는 얘기는 의뢰 등기가 유효하다 아니다. 유효하다는 것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소유권은 을에게 존재한다. 정식으로 팔아먹은 거나 똑같아 이제. 자금줄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자금줄 나오는 것까지 신경 쓰면서 부동산 파는 사람 봤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어디서 빌려와서 하는 거, 뭐 어쩌는 거 신경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이 병을 보호해야 하니까 유효해요. 만약에 이게 무효화된다면 병은 이미 돈을 다 썼는데 그거 빠꾸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무효화되면 병이 다쳐.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러면 유효하면은 유효해요. 갑은 이 부동산 내 돈으로 샀으니까 내 거다라고 갑은 주장하냐 이겁니다. 못 온다는 얘기고. 갑은 을에게 부동산 자체의 반환 청구를 못 오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은
매수자금. 뭐다? 부동산 자체의 반환 청구다. 매수자금 반환 청구다. 매수자금 반환 청구만 인정된다. 부동산의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이러면 들려버려. 그럼 부동산은 누구 거란 얘기예요? 을 거란 얘기예요. 유효니까 을 거예요. 그럼 매수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갑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냐? 유치권이 생기려면은 채권과 유치 목적물과는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결련성이 없어. 돈 빌려준 거야 그냥. 오케이? 유치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이제 재밌어. 유치권이 안 생기는데 이자가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렇게 나와. 갑한테. 그러면 매수자금 대신에 부동산으로 변제한 것으로 본다라고 대법원 판결 내리죠. 뭘로 본다? 대물 변제. 물건으로 변제한 걸로 이건 이 등기는 유효하다. 매수자금 대신에 부동산으로 반환했다고 본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해갑니까? 그런데 이제 이자가 알고 있었어. 이자가 실매수인이고 을을 통해서 형식상 매수인으로 등장시켜갖고 돈은 지금 다 갑이 대주는 거. 실매수인은 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을의 등기는 무효라는 거. 을의 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소유권은 병에게 존재한다. 병거예요, 병거. 을의 등기가 무효니까. 물권 변동 안 생긴 거죠. 그러면 병은 을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소 청구가 인정된다. 말소 등기 청구권이 인정된다. 오케이? 자기 거니까. 근데 을이 정한테 팔아먹었다. 정은 선이든 악이든 이게 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이든 악이든 취득해요, 못해요? 정은 유의하게 취득하죠. 그러면 선생님, 삼자 간의 명신탁과 계약상의 명신탁은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가 분명히 구별하도록 나와요. 누가 매수인인가? 누구와 매매계약을 맺었는가? 이걸로 구별해야 합니다. 이걸로 구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여기는 누가 매수인으로 등장했어요? 수탁자. 저기는 신탁자. 신탁자가 매수인으로 등장한 거야. 여기는 수탁자 자신이 매수인으로 등장한 거야. 오케이? 작년 기출문제가 이거 나왔죠? 이게 경매가 됐어. 경락인은 을이고 매수자금을 대준 사람은 갑이야. 그러면 이 사정을 경매의 목적으로 소유자가 알고 있어. 그래도 언제나 경락인 거라는 거. 경매는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어. 언제나 경락인 거야. 이 사람은 돈을 빌려갖고 경락받은 거야.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자가 팔아갖고 남는 금액으로 이거 매수자금만 갚으면 돼. 예를 들어서 경매를 잘 받아갖고 더블로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그냥 매수자금만 반환하면 돼. 자기 거야.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차익은 자기가 먹는 거고. 이해갑니까? 작년에 이렇게 나왔죠. 이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라도 을 거라는 거. 경락인 거라는 거. 그걸 아냐는 거. 알겠습니까? 자, 다 정리했어요. 그러면 우리 책을 확인해 봅시다. 계약은 명의신탁이다. 우리 661페이지. 지금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인데 거기에 법률관계.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이 알고 있었어. 저 밑에 거. 매도인이 악의일 때는 을 앞으로 등기된 것은 무효이다 써 있죠? 알고 있었으면 뭐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선의인 경우. 저 빨간 글씨. 자,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을 앞으로 등기는 유효하다. 그 다음에 을의 등기가 유효하므로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 게가 문제되는데, 자, 우리 명의신탁 실명법 전에다 동그라미 써요. 이 법이 만들기 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면은 이건 금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의 반환 청구가 인정돼요. 부동산 반환, 여기 세 번째 줄,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
이런 경우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다 써있죠. 위에서 세 번째 줄죠. 666페이지 662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일 때는 부동산 자체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밑줄 쳤어요. 그렇지만 B번에 그 밑에 판례 박스 밑에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후, 전후 이게 중요한 거야. 이후일 때는 여기 네 번째 줄에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는 제공한 매수자금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저는 이 법이 만들어진 후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후만 얘기했어. 부동산 자체에 반환 청구다. 매수자금 반환 청구다. 그렇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나온다면은 부동산 자체의 반환 청구에 왜? 이 법이 만들어진 뒤부터 무효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유효했거든 이게 유효였거든. 그 차이가 거기에서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전후라고 나오면은 그렇게 구별해야지만은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그러면 후로 알아야요. 후로 알아야 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긴 이후란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거.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를 보니까 경매 여기 판례 그 밑에 662페이지 판례 경매 절차에 의해서 매수한 경우는 언제나 누구 거예요? 언제나 명의인 거라는 거. 그걸 부동산 소유자가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어요. 언제나 명의인 거라는 거. 알겠죠? 경락받은 사람 거라는 얘기죠. 자, 어뢰. 매도인이 선악의 판단 시점. 그러니까 이거 알았냐 몰랐냐는 매도인이 알았냐 몰랐냐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점으로 판단해야죠. 매매계약 시점. 어느 시점? 계약 체결 시점. 거기 나오죠? 계약 체결 시점을 기점으로 판단합니다. 적용 배제와 특례. 여기 이거죠. 이게 지금 배제야. 배제와 특례. 여기 특례.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종종 나와요. 종종 나오니까 알아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적용 배제되는 거 세 가지 밑줄 치하죠.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나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 거기 동그라미 친 거 했어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 관계로 하기로 약정하면서 공유 등기하는 거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써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신탁법상에 인정되는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신탁 등기 된 거 이 세 가지는 배제시켰죠. 명의 신탁에서 제외시켰죠. 그 다음에 특례로 인정되는 거 거기 종중재산이나 종중재산 동그라미 치고 종교단체 재산 그 다음에 부부간의 명의신탁 이 세 가지는 특례로 인정하고 있죠. 명의신탁에 해당되는데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죠. 예의로 특례로. 자, 이거 지금 여기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빼버렸다. 이건 명의신탁 아니야. 근데 여기는 명의신탁이야. 그런데도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죠. 조세포 호텔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닐 때. 오케이? 이해 갑니까?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다 해갖고 이건 읽어보면 되고 마지막 문제 풀어보고 싶은 건 쉬었다가 우리 첫 진도 들어갑시다. 666페이지 대표 예제 문제. 부동산 경매 절차에 나오잖아요. 자, 병소유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서 자신의 비용으로 갑이 자기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했어. 그 후에 을이 이 등기 소유권 등기를 받았죠. 이거죠, 이거. 이게 지금 병의 건물을 갑이 경락 대금을 대주고 을 명의로 낙찰을 받아서 을 명의로 등기했다는 얘기잖아. 요거. 자, 이 경매라는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을 거죠, 이거. 을 거예요. 말소 청구 못 해요. 1번 틀렸고. 2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X 건물로 소유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매수자금 반환 청구만 가능하다. 매수자금. 그러면 2번도 틀렸고.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병이 알고 있더라도 이건 을 거라고 그랬어요. 경매니까. 여기 경매가 아니면은 매매면은 병이 알고 있었으면은 의뢰 등기는 무효해요. 그렇지만 경매일 때는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다 그래서 언제나 의뢰 등기가 유효해요. 낙찰자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알았더라도 을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 맞았네. 알았더라도 취득해요.
4번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갑은 을에게 매각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유치권이 생긴다고 했어요. 유치권 안 생긴다고 했어요. 이 매수자금 채권 갖고 안 생긴다고 그랬죠. 변련성이었기 때문에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4번 틀렸고 5번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이 계약은 무효죠. 이게 을 거니까 갑이 팔아먹는 계약을 맺으면 이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을 거니까. 그래서 이 맞은 걸 고르 아니 이 계약을 체결한 걸로만 얘기 나왔네. 이 정한테 팔아먹는 여러분들 이렇게 정한테 팔아먹는 계약을 체결했잖아. 그러면 이건 타인 소유 을 거를 팔아먹는 계약을 맺었어.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유효지만 등기가 넘어갔다 하면은 이 등기는 무효죠. 근데 매매 계약이라고만 나왔잖아. 계약은 유효해요. 여러분들 타인 소유 목적으로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유효해요. 이게 을 거거든 지금. 근데 지가 팔아먹는 계약을 맺었어. 계약은 유효해요. 등기는 무효해요. 만약에 등기가 넘어갔다 한다면은 등기는 무효입니다.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러면 여기 계약은 무효이다 이 말이 틀렸죠. 계약은 유효하다 이래야죠. 계약은 유효하다. 그럼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3번만 맞았어요. 타인 소유 목적으로 매매 계약이라도 유효한 거예요. 5번. 그러면 계약이 무효이다가 아니라 그 이전 등기가 넘어가면 그 등기가 무효다 이래야죠. 근데 계약은 유효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진도가 지난번에 못했던 것을 2시간 동안에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수탁자 등기도 무효이고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했을 때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거. 악이라고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명신탁 약정에서 배제시킨 거. 자, 가등기 담보랑 양도담보권 상호 명신탁 등기 또는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거. 명신탁의 약정에 해당하지만 특례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거. 종교단체 재산, 종종재산 또는 부부재산. 그 다음에 양자간의 명의신탁, 양자간의 명의신탁, 그 다음에 3자간의 명의신탁, 이걸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누가 매수인으로 등장한 거다 이것은? 신탁자가 매수인으로 등장한 거.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주로 이쪽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 계속 나와요. 이거 한 문제에서 계속 나와. 그러면 계약금 명의신탁은 누가 매수인으로 등장한 거예요?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등장한 거예요. 수탁자가. 오케이? 그랬을 때 이 매도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냐? 알고 있었냐에 따라 틀려진다. 물론 경매 목적물은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다고 했어. 무조건 이 낙찰자가 취득하는 거라고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도인이 모르고 있었을 때 신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가 인정된다. 매수자금에 관한 청구만 인정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런 거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